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은이 정지아. 1965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해창작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0년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고염나무가 당선되었다. 소설집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 등이 있다. 김유정 문학상, 신문문학대상, 이호석 문학상, 올해의 소설상 등을 수상하였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질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만우절은 아니었다. 만우절이라 한들 그런 장난이나 유머가 오가는 집안도 아니었다. 유머라니. 유머는 우리 집안에서 일종의 금기였다. 그렇다고 유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유머일 수밖에 없고 유머여야 하는 순간에도 내 부모는 혁명을 목전에 둔 혁명가처럼 진지했고 그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유머가 있었다기보다 혁명을 목전에 둔 듯 진지한 그들의 어떤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원인이 어찌됐든 웃기긴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겨울방학이었다. 전직 빨치산이었던 내 아버지 고상옥 씨는 2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친 뒤 자본주의 중심 서울로 향하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고향에 터를 잡았다. 자본주의의 적인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직 자본의 맛도 보지 못한 깡촌을 택하다니 이 또한 코미디다. 하지만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회주의자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는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버지는 초짜 농부가 되었다. 사회주의자로서 아버지는 제법 근사할 때도 있었으나 아버지로서의 농부로서의 아버지는 젬병이었다. 인부 서너시 흰 국화 장식을 들고 조문실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고른 20만 원짜리였다. 내가 100만 원짜리를 선택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비싼 꽃으로 처바르면 뭐 할 것이냐? 사회주의자답게 유물론적인 결론을 내린 뒤 나를 향해 눈을 흘기고는 기어이 제일 싼 장식을 골랐다. 이 대학 저 대학 떠도는 고작 보따리 장사일 뿐이긴 하지만 아버지 가는 길 난생 처음 호화로웠으면 싶었고 통장을 탈탈 털면 그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나는 그냥 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다. 무슨 주의란 게 원래 그런 것인지 내 부모만 유독 그런 것인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고집이 쇠 심줄보다 즐겼다. 그 고집을 꺾을 자신도 없거니와 사회주의자끼리는 통하는 것이 있을 테니 아버지도 서운치는 않을 거란 계산 속이었다. 인부들 뒤로 황 사장이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어이 동상. 황 사장이란 불과 1시간 전 인사를 나눈 이 장례식장의 공동사장 3명 중 1명이었다. 인구 2만 7천의 좁은 동네답게 알고 보니 황 사장은 사촌 오빠의 동창이자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자고 극구 주장한 아버지의 정치적 동료, 그러니까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이 동네 민노당원인 방동식 씨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피를 나눈 것과 진배없는 절친한 동생이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작년에 미리 준비한 성견 지명도 있는 박동식 씨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내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으니 나도 자기를 오빠로 모셔야 한다며 10년은 본 듯이 곰살 맞게 굴었다.
어머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평소보다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나는 아버지 임종 직전 팔자 얇는 오라버니를 두게 되었고,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자면 1시간 전에 만난 황 사장 또한 나의 오라버니가 되는 셈이었다. 혈육 하나를 보내고 둘을 얻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라고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나는 1시간 전에 오라버니가 되고만 황 사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어머님한테 인사나 쪽가 드리려고 말은 여전히 반토막이었다. 하기야 보자마자 말을 놓은 자가 1시간 뒤라고 말을 높일까? 평소라면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동지섣달 칼바람처럼 쏘아붙였을 것이나 여기는 내 부모의 고향, 그것도 하필 아버지가 간 날. 나 생긴 대로 막 놀아날 순 없었다. 나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놀이동생처럼 다소곳이 어머니를 불렀다. 머리를 다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순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결정할 때도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떨구지 않았다. 수술을 하면 목숨은 살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어머니는 그 진위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목숨은 은이라는 조사의 독특한 사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선상 같으면 근께 의사선상 아버지라면 의사선상은 어쩔라요? 의사선생도 보통 얘기는 아니었다. 다소 거북스러웠을 어머니의 질문에 의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받아쳤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영감님이라도 계속 보고 싶을 만큼 사랑하시면 수술해야죠. 수술이 성공해봤자 식물인간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말 한마디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는 서울말씨를 똑 부러지는 의사가 거슬렸으나 어머니는 그딴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핵심만 중요한 사회주의자답게, 사소한 일상 따위 돌아보지 않는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도 없는 뒤 그거이 뭔 사람이다요. 안 할라요. 쿨한 사회주의자의 쿨한 답변에 쿨한 서울의사는 쿨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아버지는 뇌압 때문에 뇌간이 눌려 숨을 멈출 때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릴 거라던 의사의 예언과 달리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목숨줄을 놓았다. 술이 과하다 싶을 때마다 어머니는 물려줄 것도 없는 자식에게 병수발까지 시키고 싶냐며 울음장을 놓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 지경이 되면 쌔바닥을 칵 깨물고 죽어 물제 살아있까니? 아버지는 본디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랬다. 병수발 들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떠났다. 그것도 내가 긴 병수발을 위한 준비 물품을 가지러 잠깐 나간 사이에. 아버지의 시신이 우리보다 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한 뒤에야 어머니는 죽음을 실감했는지 눈물바람이었다. 엄마, 여기 사장님께서 좀 보자시네. 하도 울어 진이 빠진 어머니는 넋도 다소 나가 내 말을 단박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황 사장이 넙죽 어리둥절한 어머니 앞에 큰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울다 말고 허둥지둥 맞절을 했다. 고개를 드는 황 사장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고 선상님을 잘 알그마요. 그제야 어머니의 눈빛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사회주의자답지 않게 어머니는 낯선 사람, 낯선 것에 대해 경계가 심하다. 어머니에게는 익숙한 것,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 그중 가장 익숙하고 좋은 것이 사회주의이고 동지들일 뿐이다. 어머니는 몇 시간 전 세상 떠난 아버지가 북한을 비판하면 파르르 나를 세우던 누가 보면 천생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기실 어머니의 사회주의란 첫사랑, 좀 더 풀어쓰자면 여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 가난한 자도 인간 대접받는 세상에 불과했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도 그 정도는 해준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사회주의란 그저 지나간 첫 남자가 지나갔으므로 가장 그리운 뭐 그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설게 울던 어머니는 눈 촉촉히 젖은 황 사장을 그 이상의 촉촉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아직은 약간의 경계를 품고. 우리 바깥 양반을 어찌게 할까요? 영감하는 사람은 나도 다 아는디.
한 10년 전에 한번 찾아뵀어라. 아버지 소식을 아신가 하고 어머니 눈에 반짝 생기가 돌았다. 그 그립고 간절한 날들로 돌아갈 계기가 생긴 탓일터였다. 아버지 함자가 어찌 되시는디? 황길자 숫자 되식나요? 황길수. 지나간 세월이 바삭바삭 잘 말라 몇 점 먼지로나 흩어져 있다고 믿는 것인지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더듬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리산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동작이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죽은 수많은 자들이 하나둘 싱싱하게 살아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 이름은 모르겠는디 산에서는 가명들을 썼음께 원음엔 출신이실까? 간전 무슨의 태생이신디 아메 모르실 것인가요? 고선상님 말씀 들어본께 여순 직후에 바로 총 맞고 시상 뜨셨다대요. 피하골로 이동하려고 섬진강 도강하다 총을 맞으셨다마요. 민중이었던 박물장수와야 하룻밤 동친도 내켜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낯선 사내의 손을 덥석 잡고는 한없이 다정하게 토닥였다. 어렸던 그때도 지금도 나는 저러한 급작스러운 전이가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사상이란 저렇듯 느닷없이 타인을 포용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일까. 내 부모에게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저 느닷없는 친밀감과 포용이 퍼스트 클래스에 탄 돈 많은 자들끼리의 유대감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아버지도 없이. 그 세월을 우치게 말로 다 하겠으라. 이 집 저 집 다니기 싫어. 어머니에게 손을 잡힌 황 사장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평생의 제 상처를 위로받고 있는 듯했다. 오죽했겠으라. 아무 말 안 해도 다요. 우리들 모두 다 그런 시상을 살았음께 참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더라. 애래서는 철없이 그랬구만요. 내 피를 싹 바꿔버렸으면 싶고 그랬더라. 근데 나도 늙고 본게 우리 아버지가 원천 사람이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 선생님을 찾아뵌 것이 그마요. 처음 만난 어머니와 황 사장은 그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다는 단 하나로 모든 벽을 뛰어넘어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수도꼭지라도 튼 듯 쏟아지는 해픈 눈물이 어쩐지 미덥지 않기도 하였으나 나는 또다시 방관자가 되기로 했다. 황 사장 덕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잠시 놓여나기도 했거니와 어쩌면 진정으로 위로받는 사장은 황 사장이 아니라 어머니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뭐하고 사냐? 결혼은 했느냐? 자식은 몇이냐? 호구조사가 이어지고 그 사이 아버지의 영정은 흰 국화에 둘러싸였다. 살아생전 꽃 따위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버지였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가을녘 아버지 지게에는 달에나 얼음 말고도 빨갛게 익은 땡감이 서너 가지 꽂혀있곤 했다. 연 자줏빛 들국화 몇 송이가 아버지 겨드랑이 부근에서 수줍게 고개를 까딱인 때도 있었다. 먹지도 못할 맹감이나 들국화를 꺾을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도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위처럼 굳건한 마음 한가닥이 말랑말랑 녹아들어 오래전에 풋사랑 같은 것이 흘러넘쳤을지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아버지 숨이 끊기고 처음으로 핑 눈물이 돌았다. 사회주의자 아닌 아버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오려던 눈물이 쑥 들어갔다.
영정 속 아버지를 봤다. 영정 속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실물로 볼 수 없다는 실감을 불러일으켜 나는 잠시 감상에 젖었다. 그러나 영정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개인적인 감상 따위 부끄럽게 만드는 단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앞에 서면 언제나 이런 기분이었다. 좋은 옷, 예쁜 치마, 화장품, 머리 모양, 내 또래 여자아이들의 소소한 화제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통일과 혁명, 인류의 진보, 그런 화제가 아닌 어떤 이야기도 아버지 앞에서는 꺼내면 안 될 것 같았던 시절이, 꽤 긴 시절이 있었다. 어쩐지 좀 억울해서 나는 영정 속 아버지를 노려본다. 그거사 네 사정이제. 나가 뭐라고 했간디? 아버지는 딴청을 피우는 듯 했다. 영정 속 아버지의 왼쪽 눈동자는 정면을, 오른쪽 눈동자는 45도 오른쪽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시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무엇도 보고 있지 않은 듯도 했고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도 했다. 대부분 나처럼 사시인 아버지의 응시를 불편해했다. 사시가 된 것은 물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1948년 초 5월 10일 단선 반대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버지 성기의 전선을 꽂고 전기 고문을 했다. 전기 고문 사시 말고도 또 다른 후유증을 남겼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말했다. 고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전기 고문이다. 금방 기절해 분께.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물었다. 어떤 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무젖은 담요를 뒤집어 씌워갖고 딱 기절 안 하면 지 몽둥이로 계속 때리면 참말 죽을 맛이지. 그럭그럼 때리면 멍도 안 들어야. 아버지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인지 45도 오른쪽을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답했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기는 했지만 어쩐지 약간 신이 난 듯도 보였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신이 나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흔 넘어서야 이해했다. 고통도 슬픔도 지나간 것, 다시 올 수 없는 것. 전기 고문의 고통을 견딘 그날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찬란한 젊음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전기 고문으로 아버지의 정자는 활동성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 주막에서 지리산에서 죽은 동지의 형을 만났다. 그는 한의사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토로했더니 한의사가 약 한 제를 지어주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약을 먹고 내가 태어났다. 그날 이후 출시성을 가진 그 한의사는 우리 집안의 명의로 등극했다. 어쩌면 진짜 명의였을지도 모른다. 3년 넘게 나를 괴롭힌 생리통을 약 한 제로 멈춘 것도 그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 탄생의 비화를 들었다. 그만큼 네가 귀한 존재라나 뭐라나. 공부 안 하고 엇나가는 나를 다독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인류의 고통이 시작됐듯 아버지가 최악방의 꼬임에 넘어가 한약을 먹는 바람에 나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17의 나를 믿었다. 그 무렵 읍내 오거리에서 최악방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다. 환갑 넘어 눈도 안 좋았을 그는 스스로 지은 약을 먹고 개안한 것인지 눈이 나보다 밝아 저 멀리서 나를 보며 만면에 웃음을 띤 채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불러낸 원흉을 일별도 하고 싶지 않아 재빨리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나중에 알았다. 그에게 동생이 하나뿐이었다는 걸. 일찍 어머니를 잃어 그가 업어 키운 아들 같은 동생이었다는 걸. 그 동생이 아버지 바로 곁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자기 목까지 잘 살라는 동생의 유언을 그에게 전해준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는 걸.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동생 대신이었다. 그러니 나는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용돈 쥐어주며 귀여워했을 조카였던 셈이다. 그 마음 쌩깐 것이 늙어서야 마음에 걸렸다. 그래봤자 그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그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란 이렇게나 미혹하다. 아버지도 그랬다. 1982년 5월 15일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던 나는 주말이라 집에 들렀다. 저녁을 먹을 즈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방영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금세 밥을 먹었고 위가 안 좋았던 어머니는 한 숟갈 먹을 때마다 100번을 헤아리며 씹는 중이었다. 아버지는 흑백 화면 속의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 흐린 형광등 아래 신문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다. 100번을 세며 밥을 먹던 어머니는 화면 속 여인들이 부러운 모양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리도 저런 데 나가보면 쓰겄다. 걔 이름 같은 아리는 내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의 아, 어머니가 활동했던 지리산의 리를 딴 이름 덕분에 나는 숱한 홍역을 치렀다. 사실 아버지가 주로 활동한 곳은 백아산보다 백운산이었다. 그런데도 백아산의 알을 따온 것은 백운산의 백이나 운이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 한들 반봉건 시대에 태어나 가부장제의 그늘을 아주 벗어나지는 못한 반봉건적 사유의 반로였던 것이다. 학교에서나 관공사에서나 고아리, 내 이름을 말하면 아유 이름이 참 예쁘네, 얼굴도 참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고 이내 말 줄임표가 뒤따랐다. 나는 아리라는 이름 따위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딱 벌어진 어깨에 소도 때려잡을 듯한 강건한 육체를 지닌, 그러니까 혁명 전사의 딸에 참으로 걸맞는 육체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흔한 경숙이, 해숙이 같은 이름이었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당황과 모멸의 순간을 나는 당신들의 청춘을 기념하고자 했던 부모 덕분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며 살아왔고 살아내는 중이었다. 아무튼 미스코리아에 나가보면 좋겠다는 말을 나는 흘려들었다. 아무리 어렸어도 그런 정도의 착각을 할 만큼 멍청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큰 소리로 혀를 찼다. 쯔쯔, 자네는 어린애한테 사기를 치고 그러나? 그 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제법 냉철하여 내가 예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내 부모는 내가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사준 적이 없었고 당신들 또한 갈아입을 옷 한 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온 뒤 서울 친척들이 입다 버린 옷만 받아 입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와이셔츠에 양복바지 차림이었다. 여기저기 간물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밤을 줍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부모를 닮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것만 보고 자란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모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으니 갑자기 내 외모의 수준이 궁금하긴 하였다. 그래서 물었다. 내 외모가 그럼 어느 정도인데요? 아버지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심사위원들처럼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냉정한 눈빛으로 내 전신을 천천히, 내가 정말 미스코리아 대회라도 나간 양 긴장될 정도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혀를 차며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쯧쯧, 하의 상은 되겠다. 하의 상. 상중하로 나눈 중에서 하의 상. 그러니까 9등급 중에 7등급이라는 뜻이다. 아버지 똑 닮은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딸이니 한 등급 정도는 올렸을 테지. 내 외모는 객관적으로 9등급 중에 8등급이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다.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시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화장을 하겠느냐. 옷빨이라는 말이 왜 존재하겠느냐 등등.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수많은 말이 있었다. 그렇게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말고도 아버지의 냉정한 평가 이후로 나는 외모에 관심을, 그렇지 않아도 없던 관심을 완전히 끊었다. 33까지 색조화장은커녕 기초화장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어서였다. 하에 상이 화장에 빠져야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화장품 살 돈 있으면 술이나 마시자. 뭐 그런 마음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의 상이라는 아버지 평가에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그러려니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두고두고 아버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아버지와 내가 무언가를 사람살이에 아주 중요할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놓친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그거사 네 사정이제. 나가 뭐라고 했간디?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사정이, 나에게는 나의 사정이, 작은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버지의 사정이, 어떤 사정은 자신밖에는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정은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휴대전화를 찾았다. 충전하려고 콘센트에 꽂아두었던 전화기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유선전화로 내 휴대전화번호를 눌렀다. 한참 만에야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어느 콘센트에 꽂았는지도 기억나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전화기 주인인데 어디서 주셨을까요? 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주셨는데요. 아버님 합자가 묻다가 깨달았다. 민노당원 박동식 씨.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함께 있었던 건 그이뿐이었다. 내 휴대전화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듯했다. 부고를 알려야 하는데 낭패였다. 아버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주무시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병원 수속이며 장례 뒤처리를 하느라 눈을 붙이지 못했으니 피곤하기도 할 테였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게 둬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 편에 전화기를 보내달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억나는 전화번호가 몇 되지 않았다. 다행히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작은 집 전화번호는 오랫동안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예전 우리 집 전화번호와 끝자리 하나만 달라서일 것이다. 6시 반. 작은 엄마는 일을 나갔을 테고 작은 아버지는 아직 깨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다. 일생의 하루. 살아남은 마지막 형제가 간 날. 새벽잠을 방해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않겠지. 뜻밖의 벨이 울리자마자 작은 아버지가 장기운도 술기운도 없는 말짱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아리예요. 아버지가 오늘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요.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가 치매 환자긴 했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라 급작스러운 사망이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묻지 않았고 왜 죽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살림주 앞 장례식장에 모셨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툭 끊겼다. 평생 원수였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분은 어떨까? 세상 전체가 나를 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느낀 적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나의 적이라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적으로 삼아본 적 없는 나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의 원수였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국민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 때문은 아니었다. 여순 사건이 나고 14연대가 지리산으로 입산한 뒤 행여와 빨치산에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까봐 산골 마을들은 다 소개당했다. 빨갱이였던 아버지 집만 소개당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 국민학생이던 작은아버지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하게 된 건 시절 탓이지 아버지 탓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작은아버지는 집안이 망한 것도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도 할아버지가 군인 손에 죽은 것도 다 아버지 탓이라고 여겼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가 고향 반내골로 돌아왔을 때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외로 꼰 채 말도 섞지 않았다.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우리 집에서 키우지 않는 작물을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갖다 준 걸 알기라도 하면 작은아버지는 소주 대병을 벌컥벌컥 지켜고는 고주망태가 되었다. 그런 막내 아들의 신기를 건드리기 싫고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군 당위원장까지 한 시절 잘못 만나 평생 감옥에서 썩은 불쌍한 둘째에게 뭐라도 갖다 주고 싶기는 하고 할머니는 작은아버지가 취해서 쓰러지거나 장이 간 틈을 타 생쥐처럼 은밀하게 우리 집으로 숨어들었다. 할머니는 내 첫 기억에서부터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 있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니 장꾀를 써서 망태에 새끼줄을 연결하고는 그걸 허리에 질끈 묶은 채 질질 끌며 우리 집으로 왔다.
이가 하나도 없어 합죽였던 할머니는 허리끈을 풀지도 못한 채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합죽합죽 웃었다. 할머니의 망태에는 수수나 조가, 고구마나 감자가, 때로는 다슬기가, 올벼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합죽합죽 웃으면 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다. 상어 알면 어쩌려고 또 갖고 왔소. 지발 좀 갖고 오지 말란께. 말도 징하게 안 듣어이. 우리 귀한 새끼 묵으라고 갖고 왔지. 아버지가 뭐라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합죽합죽 웃으며 내 머리만 자꾸 쓰다듬었다. 내 기억 속에 할머니는 늘 웃고 있고 작은아버지는 늘 화를 낸다. 작은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달려와 화를 낸 것도 여러 차례였다. 내 맘을 한 번만 만져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길.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나듯하다. 그대와의 시간 그 하루가 내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릴 수 없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맘을 전해줄 텐데.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함께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 되돌린다. 내겐 하루 같았던 너와의 기억, 가슴 뛰게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그대 입술에 이젠 인사를 하죠. 그대 눈에 그대의 숨결에 부서지게 그대를 안는다.
봐요. 내 죄에 기울이는 내 마음을 (1974년) 여름, 그러니까 내가 10살 되던 해였다. 방학 중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부채질을 해줘도 땀이 식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 견디다 못한 우리 식구는 찐감자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아 다리 밑으로 나갔다. 물가는 한결 시원해 다리 그늘 아래는 어지간한 더위도 견딜만 했기 때문이다. 다리 밑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이미 10,000원이었다. 진작 나와있던 할머니가 어머니와 나를 잡아 끈 덕분에 우리는 햇살에 비껴나고 있던 7시 방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남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으나 그래도 그늘은 아이와 여자들의 차지였다. 그늘에 간신히 몸을 걸치고 다리에는 땡볕을 맞고 있던 한씨 아저씨가 연신 부채질하며 한마디 했다. 미국도 어지간히 더운갑서이. 물에 뛰어들려고 훌렁훌렁 옷을 벗던 아버지가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보았다. 못 들었는가? 퍼벅인가 멋인가 유명한 여류 작가가 카메라 앞에서 지 머리에 총을 쏴갖고 죽어 불었다더만. 하도 더운 게 미쳐 불었는갑제. 가만히나 있지. 틀린 것은 못 참는 아버지는 퍼벅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들었다. 뭔 소리여. 펄벅은 작년에 늙어서 죽었는디. 퍼벅인가 펄벅인가 나야 모르제. 상우가 글든디. 돌이켜보니 그 시절엔 낭만도 있었다. 시골 무지렁이들 입에서 펄벅의 죽음이 오가다니. 아무튼 할머니 옆에서 삶은 감자를 먹고 있던 작은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늘 밑이었는데도 나는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막 농약을 친 꽃잎처럼 반짝거린다고 생각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가 봤구마. 그 시절 자전거 탄 우체부가 신문을 배달하는 반내골에서 오는 신문이란 당연히 전날 신문이었다. 아버지가 물속으로 텀벙텀벙 걸어가며 무심히 비수를 던졌다. 잘못 바꿨제? 고기 잡는 솜씨라고는 7살 먹은 조카보다 못한 주제에 아버지는 어설프게 투망을 던지며 이내 물놀이에 심취했다. 나는 작은 아버지가 입술을 자근자근 깨무는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다. 작은 아버지는 손에 쥔 감자를 집어던지고는 냅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가 틀렸구나. 어린 나도 짐작했다. 다음날 첫새벽 고함 소리에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지는 마루에 망부석처럼 앉아있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하고 있었다. 니는 그리 잘나서 집안 말아먹었냐? 집안 다 말아먹고 놈의 인생 망친 놈이 가만히나 있제. 무엇이 잘났다고 멀쩡한 사람을 뱅신맹글고 지랄이여 지랄이. 동생 그 뱅신 만들고 잠이 쳐오드냐? 작은 아버지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을려 있었고 삿대질을 할 때마다 맑은 소주가 출렁거리며 쏟아졌다. 어느 순간 우리 집 작은 마당에 아침에 첫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당으로 쿨렁쿨렁 쏟아지는 소주에도 햇살은 어김없이 내리꽂혔다. 소주병이 튕겨낸 찬란한 빛이 술에 절여진 작은 아버지의 몸을 에워싸는 듯 했다. 그 빛에 쏘이기라도 한 양 작은 아버지는 순식간에 뒤로 꽝 하고 넘어져 마당에 대자로 뻗었다. 그날 나는 이장집에 가서 조선일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작은 단신 하나를 찾아냈다. 지난 7월 15일 미국의 유명 아나운서 크리스틴 처벅이 방송 도중 권총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쏴서 자살했다. 처벅은 퍼벅이 되고 퍼벅은 펄벅이 되었다. 작은 아버지가 처벅이라고 했는지 퍼벅이라고 했는지 펄벅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명한 작가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사실이다. 한글도 모르는 한씨 아저씨가 펄벅이 유명한 작가라는 것을 알리는 만무하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형을 향해 삿대질을 하게 만든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인가? 10살에 나는 미간에 주름이 잡히도록 신문을 쏘아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런 날이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신문을 열심히 읽지만 뭔가를 잘못 읽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꼭 낭패를 보았고 그 낭패를 다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탓을 하는 인생은 이미 루저다라고 아버지를 닮아 냉정한 고등학생쯤에 나는 판단했고 그 이후 작은아버지를 소닥 보듯 하였다. 피를 나눈 사이지만 나에게는 그저 허구한 날 남 탓이나 하는 루저, 남보다도 못한 루저였을 뿐이다. 게다가 작은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도 취해 있었다. 농부 주제에 작은아버지는 해가 중천에 솟은 뒤에야 숙취에 시달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킨다. 작은엄마가 윗목에 차려놓은 밥을 먹은 뒤 도살장에 끌려가는 늙은 황소보다 느릿느릿 일나갈 채비를 한다. 그의 첫 번째 필수품은 낫도 아니요 삽도 아니다. 작은아버지는 마당 한편에 쌓아놓은 뒷짝에서 소주 5병을 꺼내 지게에 실른다. 그게 그의 일용할 양식이다. 밭에 도착한 작은아버지는 그날의 일감을 눈대중하고 일의 양에 따라 한 고랑 혹은 2고랑마다 소주병을 하나씩 고이 안착시킨다. 참고로 그 시각 작은엄마는 남자들이나 하는 논농사를 짓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작은아버지는 오직 술을 마실 목적으로 고추를 따고 들깨를 벤다. 5병의 소주를 다 마시면 몇 시가 됐든 그걸로 그날의 작업 끝이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작은아버지의 진정한 하루가 시작된다. 술이 작은아버지를 쓰러뜨릴 때까지 마시고 또 마신다. 신기하게도 술에 취하면 고이 쓰러져 잔다. 간혹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 뿐이다. 아버지 외에 누구에게도 작은아버지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취해도 취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건 시비의 내용은 앞서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버지 말 듣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농사를 망쳤다거나 물론 아버지와 평소에 말을 섞지 않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했고 작은아버지는 남들이 다 심으니 심었을 뿐이다. 어찌됐든 잘되면 자기 덕, 못되면 아버지 탓. 작은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전화기 너머로 흐르는 정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아버지는 평생 형이라는 고삐에 묶인 소였다. 그 고삐가 풀렸다. 이제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살까? 작은아버지는 지금쯤 빈속에 깡소주를 들이붓고 있을 것이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마주친 형 없는 세상. 탓할 사람 없는 세상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이기고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줄까?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는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동생의 모진 말을 묵묵히 견뎌내던 아버지는 이번에도 타는 속을 소주로 달래며 나는 모르는 씁쓸한 인생의 무언가를 되새기지 않으려나 하면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그것사 네 사정이지. 모르쇠로 나는 어딘지 모를 어딘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아버지의 사정은 아버지의 사정이고 작은아버지의 사정은 작은아버지의 사정이지. 그러나 사람이란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정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모르쇠로 딴 데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작은아버지가 미국의 유명 아나운서 처복이 죽은 그날처럼 취해서 차라리 대자로 널브러지기를, 그래서 올 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다. 지리산은 짙은 온무에 잠겨 있었다. 태양이 높아지면 온무 속에 치솟은 노고단이 모습을 드러낼 테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새벽 4시쯤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새벽이 되기 직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각, 아버지는 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환한 낮이라면 지리산 능선과 노고단이 한눈에 바라보일 테지만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깊은 어둠뿐이었다. 불도 켜지 않은 베란다에서 하얀 담배 연기를 어둠 속으로 피어올리던 아버지의 여윈 등이 불쑥 떠올랐다. 내게는 아버지의 삶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각인되었지만 기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덤덤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건대 늘 그랬다. 유관순 언니보다 2해 먼저 태어난 할머니가 1991년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지로 향하는 상여를 뒤따를 때도, 유품을 정리할 때도, 그 유품 속에 다를까봐 헝겊에 꿰매놓은 자신의 소학교 졸업사진을 발견했을 때도 아버지는 아래 윗집 살던 할머니와 오며 가며 인사나 하는 것처럼 덤덤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무수한 죽음을 목도했다. 보급투쟁을 마치고 아지트로 돌아왔더니 동지들의 시신이 목 잘린 채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얘의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덤덤하게 말했었다. 윌란 쿤데라는 불멸을 꿈꾸는 것이 예술의 숙명이라고 말했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소멸을 담담하게 긍정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고 개인의 불멸이 아닌 역사의 진보가 소멸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였다. 저를 지켜보던 저 안에서 청춘을 보냈던 한 사내가 각오 없는 노동절 아침 새벽녘에 지리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히 장엄했다. 7시. 지금쯤 고향 반내골에 사는 친척들은 일찌감치 일어나 논밭을 둘러보고 있을 터였다. 전화를 해도 무례하지 않을 적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식전 대바람부터 부고를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례인 듯했다. 서시 천변 안개가 거쳐가는 2차선 포장도로로 희끄무레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버지 연배의 노인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부고를 전하지 않았는데 그의 발길이 내 쪽으로 가까워졌다. 여기는 구례. 이곳에서 때로 전화보다 사람의 말이 빠르다. 새벽부터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그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척추 협착증으로 행동 굼뜬 어머니가 조이금함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 하시고 벌써부터 오셨던가요? 저녁에 상욱이 병원차에 실내가 하는 걸 봤구만이라. 친구를 불시에 잃었지만 그의 표정 또한 평소의 아버지처럼 덤덤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의 영정 앞에 익숙한 동작으로 2번 절을 올렸다. 난생 처음 상주가 되어 나는 그와 맞절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박한우 선생. 박 선생은 중앙국민학교 35회 졸업생으로 아버지와 동기동창이다. 35회 졸업생들은 제법 우정이 깊었다. 시계방을 했던 한 졸업생의 상호는 3호 시계방이었다. 시계방은 35회 동창의 사무실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풀방울이 쥐 드나들 듯 틈만 나면 동창의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두루두루 잘 지냈지만 그 중에서도 박 선생과 제일 친했다. 매일 새벽 4시 담배를 만나게 태운 아버지는 폭우가 내리든 폭설이 내리든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신문 배급소였다. 그 배급소에서는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를 동시에 취급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 아버지는 자기 집인 양 배급소에 들어가 배달원과 함께 각종 전단지를 신문새에 끼워 넣었다. 일이 끝나갈 즈음이면 어김없이 박 선생이 나타났다. 쪼까 일찍 나와서 일 쪽간 거들제 다 끝내놓게 오냐? 나가 니랑 똑같은 줄 아냐? 나는 이래봬도 정기 구독자여. 깨끔하니 내 돈 내고 본단께? 아버지는 이를 거들고 공짜 신문 한 부를 얻어왔다. 박 선생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따신 집안에 가만히 있지 뭔 연병한다고 새복 대바람부터 설치고 댕기냐 영감탱이가 글다 푹 맞는다이. 박 선생도 아버지만큼 부지런하여 일찍 일어났다. 긴 아침나절이 무료하여 신문도 직접 받을 겸 허물없는 친구도 볼 겸 배급소로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박 선생이 구독하는 조선일보를 빼앗아 호로록 일별했다. 그러고는 박 선생에게 휙 집어던졌다. 이런 반동 신문을 뭘라고 아깐 돈 주고 보는 것이요? 한겨레로 바꿔. 이번 기회에 팽상 교련선상 함시로 민족 통일의 방해꾼 노릇을 했으면 인자라도 철이 나야 할 것 아니냐? 니나 바꿔라. 뻘갱이가 뻘갱이 신문 본다고 소문나면 경을 칠 텐께.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아.
제목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은이 정지야.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